전편에 이어서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택임대 관리회사 설립 동향과 사업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면 국내 주택임대 관리회사 설립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레오 PMC가 있는데 2012년 11월에 설립을 했어요. 한 8년 정도 됐죠.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일본 네오팔레스 21 합자회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우리레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KD리빙 2012년 12월 KT 에스테이트와 일본 다이와 리빙 합작회사. 다이와 리빙은 그 락시대, 그 다음에 골프채에서 그 샤프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낚싯대와 샤프트를 만드는 회사가 다이와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와 골프 클럽도 있고 낚싯대가 아주 유명한 회사가 다이와 리빙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나이프테크 2002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내 최대 주거용 임대 관리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시장 차이가 있어요. 시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이 먼저 도입을 하고 먼저 이 주택임대 관리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벌써 먼저 거쳤기 때문에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일본의 서브리스 임대관리와 유사한 자기관리형의 경우에는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의 손해를 보존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 있다. 임대인이 손해봤을 때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기업이 있고 자기관리형의 경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임차인 선별 여부가 부재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임차인 들어올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들어오실 분들,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월세나 어떤 월정 금액을 잘 내지 못했을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을 구할 때 선별을 해서 구하는 게 일본 주택 임대 관리회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어떤 신용도 조사나 경제적인 지불 능력을 조사한다거나 뭐 개인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기고 못 내다 보면은 이제 나가라 뭐 이렇게 되고 나가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명도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럼 6개월 동안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임대인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른 임차인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본에는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업무가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은 임차인 모집 업무도 포함이 돼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 등록 현황과 또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에는 202개의 등록회사가 있었어요. 관리주택수는 23,520호가 되겠고요. 2016년 말에는 174개의 등록회사가 있고 관리주택수는 12,034호다 라고 이 표에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또한 뉴스테이 핵심 규제가 있어요.
이 규제의 개선전과 개선후를 보겠습니다. 뉴스테이라는 주택을 관리했을 때 임대료는 연 5%밖에 올리질 못한다. 분양 전환 의무도 있다. 임차인 자격 조건도 있고요. 초기 임대료도 있고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선 후에는 임대료 상승제에 연 5%만 적용을 하고 분양 전환 의무라든가 임차인 자격 조건,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은 다 폐지가 됐죠. 예, 그래서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거는 임대료 상승 연 5%만 가능하다 하는 거를 뉴스테이의 어떤 규제 중에서 해제가 된 게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는 걸 여러분들은 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앞으로는 점점 유망한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일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50년대 중반부터 고도 성장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도시의 일자리가 많아졌고 이를 이제 찾아서 근로자들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소도시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도시로의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는 뭐 자가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뭐 연봉이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 유입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초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단순하게 토지 소유주였는데 다른 직업을 만약에 가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 임대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주택임대관리업체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기 임대주택 사업자는. 왜냐하면 투자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택이 있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투자. 그러니까 투자했던 부동산을 다시 거주할 수가 없게 되니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주택 사업자, 팔았을 때는 투자자,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가 이제 부동산이 됐던 거였죠. 임대관리 위탁에 관한 수요가 발생이 됐다. 이래서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임대관리 위탁에 관한 수요가 발생이 시작이 됐고요. 이 수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리업이 생겨났다. 그래서 임대주택 소유하는 사람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영이 이제 분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빠르게 임대주택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는 대부분 중개 업무의 부수적인 서비스다.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 업무는 자산 버블기 이후에 생겨났다. 일본의 자산 버블기는 80년대 후반, 9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장기간 오래 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그랬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건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침체가 돼 있던 시기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10년이 아닌 20년간의 일본의 경제 침체와 경제 성장이 둔화됐던 시기가 바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거는 일본의
연령별 인구 추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는 2005년도 14세 이하는 13.1%, 15세에서 65세는 66.1%, 65세 이상은 20.2%. 그래서 인구가 12만 7,768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2.5%, 14세 이하가, 15세에서 65세는 63.2%, 65세 이상은 24.3%고요. 인구는 1억 2,660만 5천명. 2030년에는 14세 이하의 인구는 9.7%, 15세에서 65세 이하의 인구는 58.8%, 65세 이상은 31.8%. 인구수를 보면 1억 1,522만 4천명. 2055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세 이하는 8.4%, 15세에서 65세 이하는 51.1%, 65세 이상은 40.5%. 인구수는 8,993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어때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15세에서 65세는 생산 가능 인구인데 점점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14세 이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보니까 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5세 이상 연령들이 점점점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2%, 24.3, 31.8, 40.5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주택임대시장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관리업 사례. 일본의 월 임대료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8년은 17,090만 8천, 1983년은 25,000 10만 7천, 1988년 33,000 21만 4천, 1993년은 44,000 45만 8천, 그 다음에 1998년은 4,925만 7천, 2003년은 5,106만 4천, 2008년은 5,358만 6천, 2013년은 5,405만 2천. 이렇게 일본의 월 임대료 추이를 여러분들이 표로 볼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일본의 임대주택 관리 방안, 임대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기관리가 17만 1000명, 비중은 9.2%, 모집부터 계약까지 위탁하고 그 외 자기관리는 20만 7천명, 11.2%, 모집부터 계약, 관리 일부를 위탁한다. 26만 5천, 14.3%, 계약, 관리 전부 위탁 120만 6천, 65.2%, 무응답은 3만 7천, 합계는 188만 6천 해가지고 비중은 100%다 해서 일본 임대주택의 관리 방안, 임대인 기준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임대주택관리업은 1999년 정기 차가제도 도입이 시작되면서
계기가 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이. 그리고 전기차가 제도는 일본 임차인 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제도를 계약관계에 입각한 임대차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임대관리가 정상화가 되고 서구식 월세, 임대차 계약의 형태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다. 또한 월세 임대차 계약이 일반화되면서 서브리스도 증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세 감면 제도가 큰 기여를 했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에 힘입어 단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임대관리 호수가 20만 7천만 호였는데 2012년에는 312만 호로 늘어났다. 207만 호죠. 그러니까 임대관리 호수가 207만 호였는데 2012년에는 312만 호로 늘어났다. 또한 2006년에는 112만 호였는데 그것이 서브리스였고요. 서브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임대라는 뜻이에요. 임대인이 들어와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임대를 해주는 거. 그게 전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서브리스라고 불러요. 그죠? 전대리스인데 서브리스예요. 근데 이게 112만 호다. 2006년에. 그래서 53.8%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안 좋거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주에 이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많았겠죠. 또한 2012년에는 221만 호가 됐는데 무려 70.8%에 달했다는 거예요. 전대리스가. 서브리스라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이게 부실을 할 염려가 있고 위험한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브리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회사가 난립하는 문제가 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정비를 해야겠다. 임대주택관리회사를 정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임대주택관리회사 정비를 위해서 2011년 말에 관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임대주택관리업자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등록한 회사를 보니까 1579개의 회사, 법인이 99.5%, 그래가지고 1492개고요. 개인은 5.5%, 87개. 예, 이렇게 임대주택 관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을 하니 이런 법인과 개인회사가 등록이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임대주택 관리업 등록 현황을 볼게요. 3개 도시권, 뭐 대도시권을 얘기하겠죠. 일본에 857 법인, 개인은 34, 중개업 겸업 비율은 96.4%. 기타 지방권은 635개의 법인이 생겼는데 개인은 53개, 중개업 겸업 비율이 94.2%. 그래서 이 법인, 개인, 중개업 겸업 비율 해서 3대 도시권, 기타 지방권에 이제 총계가 1492, 개인은 87, 중개업 겸업 비율이 95.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관리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일본처럼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임대주택 관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중개가 잘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임대주택 관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12기업의 특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상위 12주택임대관리회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1위는 다이토겐 타쿠, 2위는 레오팔레스 21, 3위는 세키스이 하우스, 4위는 스타트, 5위는 다이와 리빙, 6위 에이블, 7위 하우스메이트, 8위 미니텍, 9위 도켄 코퍼레이션, 10위 학생정보센터 해가지고 관리호수가 나오고요. 서브리스 관리호수도 나오고 BA 나오죠. 비율. 그 다음에 2012년 관리호수가 또 나오게 되겠죠. 2011년 관리호수. 그러니까 2012년에 관리호수가 나오고 서브리스 관리수가 되겠죠. 2011년과 12년에 관리호수네요.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에 관리호수와 13년에 관리호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서브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였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호수가 329만 9,939 호수인데 서브리스로는 217만 1,129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21만 7,129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200단이네요. 21만 7천이 아니고 잘못 오타로 쳐가지고 217만 1,290 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상위 10위 기업의 특성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임대주택 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미국, 일본에 이어서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요. 각 주에 의한 법률, 주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제도, 상관행 등이 달라 미국 전체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등에 대해서 문헌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단독주택 외 수백 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수준, 일본보다는 대규모 물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체제는 물건이 소재한 현지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 담당자와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본부 스태프 양자가 역할을 분담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너는 투자가입니다. 아파트 급매물 거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관리회사가 투자 효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투자에 대해서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이 미국의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특징이죠. 또한 관리보수는 임대료의 5%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소유주가 경영의식이 강해가지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마스터 리스 방식은 없는데 성공보수긴 프리미엄, 성공보수라고 하죠. 프리미엄과 최저 보증금액 등을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등으로 계약기간을 확정하는 계약이다. 1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료 등도 포함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사의 빈도가 일본에 비해서 높지만 퇴거를 하길 때는 임대인에게 고액의 일시금 수입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임대인 측은 바라고 있죠. 공실로 있는 것보다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문제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계약의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또 입주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존기간의 월세에 상당한 위약금에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으로 입주자가 자신이 기간 한정의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 임대차 계약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기혼 여부, 어떤 신체 핸디캡, 심신의 핸디캡 유무 등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미합중국 또한 주의 이런 법률로 금지가 돼 있다. 이래요. 임대차 계약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기혼, 심신의 핸디캡 유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미합중국 법률에서도 금지가 돼 있다. 계약 시에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요. 임대인이나 관리회사가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요. 청산 보고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게 미국의 임대주택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치된 보증금은 퇴거할 때까지 미지급된 임대료를 충당하고 임차인의 고의 가실에 의한 설비 파손 등의 원상 회복 비용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 상각하거나 신규 임대를 위해 가지고 개수 비용 등에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이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 간이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미국의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은 입주할 때 양 당사자가 입회해서 매물을 검사하고 어떤 현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통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입주 시에 양 당사자가 입회해서 매물 검사를 실시한다. 이것이 서면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통례이다라고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에요. 미국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료 1개월 이내에서 부터 상한으로 보증금은 임대료 1개월 이내에서부터 상한으로 가구가 없는 경우는 임대료의 2개월치, 가구가 비치된 경우는 임대료의 5개월치 등이고요. 가구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는 예가 많다. 미국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만 빌트인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많이 되고 거의 이제 빈몸으로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미국의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연간 예산에 대한 실적 등을 매달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임대인이 어떤 걸 지시를 하면 거래은행, 세무사 등에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에는 원상 회복 작업, 신규 임차인, 교체 업무 등의 결국 비용이 늘어나므로 가급적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만족하도록 약간의 선물을 주거나 설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불만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이 교류들 가지고 임차인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요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재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임차인으로부터 관리 문제로 연락이 오면 24시간 이내에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걸 관리업자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관리업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임대주택관리사의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했고, 미국 임대주택에서 이제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 임대관리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위탁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이제 임대주택 위탁관리 회사인데,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진입한 회사나 관리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임대관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체계적인 임대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또한 미국은 아파트 매니저가 있어요. 아파트 매니저.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에 의해서 주택 임대관리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매니저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서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택임대관리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건물주를 대신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니저는 개인용 PC에 주택임대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요. 세입자가 입주할 때 스크리닝부터 퇴실 시 예치금 정산까지 모든 관리 업무를 쉽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입자는 입주 시에는 월세 미납에 대비해서 개인 수집 증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허가를 받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매입자로부터 직접 월세를 받거나 주택임대관리 건물 또는 공실 리스크를 등록을 해야 된다. 임대료 협상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그 미국의 임대주택 사업 현황을 둘러보았는데요. 시사점과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접목한 시사점과 과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고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014년 2월 26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택 임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임대리츠, 공공임대주택 이런 공급 방안을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을 한 거고요. 공공 부분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이 한계에 처했다는 인식이 들면서 대부분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임대주택 시장의 후진성을 개선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60% 내외가 되고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7%로 매우 높기는 한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자가주택 마련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국민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책적인 의지가 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점과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도권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 임대인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전세는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그 수급 불규정 시기에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주로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분양사업의 한 대안으로서 임대주택이 아닌 개발 시점부터 분양사업과 임대사업을 구분하여 일본과 같이 개발과 운영이 결합되는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일괄 임대나 위탁이나 관리 위탁과 같은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도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정부만 아니라 임대관리 사업의 주체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시사점과 가지에서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일본과 미국의 임대주택 관리 사업 현황을 공부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